다음에 또 많이 하는 불만들입니다. 법무팀에서 준 의견서를 봤더니 뭐 엄청 길기만 하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불만들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사내 법무 인력들이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잘 쓰는 게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사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 있으면 보고서 작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뭐 적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길게 쓰지 않아요. 한 장, 한 장이 제일 좋은 거죠. 뭐 길어야 두 장, 이 정도로. 따라서 결론은 당연히 앞에, 이유는 뒤에, 짧고 간결하게.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해당 보고서를 보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핵심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가 보고서거든요. 따라서 로펌에서 주는 것 같은 의견서를 길게 쓰는 거는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논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줄은 알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요청부서 아니면은 임원한테 보고를 할 때는 굉장히 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의견서하고 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견서는 사실 법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논리에서 나는 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의견서라고 하면 사실 보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논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회사에 특히 숫자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게 보고서에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회사가 앞으로 뭘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걸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래 팔로우업 할 스텝들이 어떤 단계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 주시는 게 좋고, 특히 만일 그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내 법무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회사 내에서 보고서 잘 쓰시는 팀장님 보고서들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불만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불만 중에 하나예요. 법무팀에 뭘 물어보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래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 이런 불만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도 사실 사내 법무 인력들이 조금 고민하고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no but 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는 but 이하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의 no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이 그냥 이거 위험해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법무팀 입장에서 보면 대안을 잘 생각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견서를 드릴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어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대안은 없는데 혹시 요청부서에서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안을 같이 모색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때는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 위험의 크기는 어느 정도다 라는 것까지 의견을 주셔야지 사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몇백만 원 과태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계약 위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정도인 건지, 아니면은 이걸로 계약 해지당해 가지고 당장 우리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인 건지, 이런 리스크의 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사실 업계 관행도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게 좀 만연한 경우인 건지, 아니면 우리만 독특하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당사의 위치가 어떤지, 당사가 선두주자여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이미 이제 다른 선두주자들 많고 이제 후발주자들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존재인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참조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남의 일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그러니까 내가 요청부서 담당자라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요청부서 담당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견이 나가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요청부서에서도 훨씬 더 협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불만도 줄어들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이런 불만을 사실 대놓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속으로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또 금방 다른 데 갈 건데 우리 식구 아니잖아. 우리 사람 아닌데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제 선배 사내 변호사들이 너무 이직을 자주 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인식을 이제 들이게 된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초기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겪고 그래서 이제 이직도 자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은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법무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하시는 사내 변호사님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따라서 이런 불만들을 결국은 해소하려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내 변호사님들이 장기 근속하시면서 조직원으로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른 조직원분들도 사내 변호사를 이제 이 사람 이제 우리 식구인가 봐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조직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사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직접적인 실질적인 고민을 상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박 변호사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실질적인 고민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실질적인 사내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주 이직하는 사내 변호사들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비난하는 것만 아니라 왜 이렇게 이직이 잦을까에 대한 원인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 친구는 뭐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 걸 바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사내 변호사들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오늘 준비한 사내 법무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회사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연애하는 사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서로 모르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법무 펑션이 커지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 하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맨날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무하고 비즈니스 사이에서 서로 잘 융합하고 원만하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상호 간에 고민하고 그거에 따른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